사회적인 동물로서 이 사람은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결국 사람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섞여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사회생활입니다. 그럼 이처럼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는 이유 자체는, 그러니까 혼자 안 살고 이렇게 섞여 사는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모든 걸 다 혼자 조달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두 다 혼자 해야 되는데, 여러 명이 있으면 뭐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래 되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하여튼 수월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모여 사는데, 자, 모여 살다 보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 이기적인 동물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처럼 왜 우리 속담에도 왜 말 사면 마부 드리고 싶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안 주면 눕고 싶고,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 이처럼 모두 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 모두 다 서로서로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은 자, 내가 노력을 100만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딱 100만큼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100보다 더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딱 100만큼만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또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날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땀 안 흘리고 있는 거 내 다 먹고 하는 게 제일 낫죠. 근데 자, 그래 되면 이제 손님들이 안 깨워주니까 왕따 되니까 이제 하여튼 내 땀 흘린 것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그 생각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이게 필연적으로 모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공동생활에서는 분쟁들이 생기고, 이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영역에서는 다 규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요 규칙들, 요거를 지키면서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규칙들, 이거에 사회생활 규칙 혹은 사회생활 규범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지금 산수를 배웠듯이 그것도 일종의 규칙입니다. 혼자 살면 그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배우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침부터 이제 조금 그런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면, 자, 이 세계, 이 지구상에 처음 나와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칙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처음 태어나가지고 목도 제대로 못 가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목도 제대로 못 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먹으면 싸야 될 거 아닙니까? 싸면 정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 같으면 화장실이 급하다라고 화장실 가실 거 아닙니까? 근데 태어나가지고 며칠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 사람아, 화장실 변을 보면 어떻게 해가지고 화장실 가야지 해서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우리 아기 변이 참 소위 말해 황금빛 변이 나왔네 해가지고 아이고 잘했다 해가지고 칭찬해 주겠습니까? 칭찬 계속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조금씩 지나다가 보면 이제 나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된다라고 하면, 그때 함부로 지금 이불에 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때도 아이고 우리 애기 장하다, 착한 짓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해 줄 것 같습니까? 그때는 야 너 딴 데 가가지고 소금 받아와 해가지고 뭔가 망신을 주는 겁니까? 망신을 줘가지고 애로 하여금 스스로 뭡니까? 이거 함부로 막 싸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이걸 깨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다가 자, 화장실 가기가 귀찮아갖고 거기서 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아이고 자
뭐 변 색깔이 이쁘대 해가지고 칭찬해 줄 것 같습니까? 어디 보내겠습니까? 그날부터 여러분 보낼 겁니다. 어디 계속 보내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약 2알 조만한 거 주는데 그거 먹으니까 내 잠만 오고, 그 일어나면 또, 예, 뭐 아유 괜찮죠 해가지고 드세요 해가지고 내 잠만 오고, 옆에 있는 애들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애들입니다. 소위 말해, 예,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갇혀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혼자 있으면 뭐 싸든지 말든지 관계 없습니다. 근데 같이 있으니까 아유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면 안 된다. 그게 규칙입니다. 근데 그 규칙은 학교에서도 배우고 아니면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가족 생활을 하면서도 배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극단적인 경우에 이 규칙들, 뭐 공중도덕 지킵시다, 뭐 하여튼 그 침대에서 응가하지 맙시다라는 거, 그런 규칙을 자 이제 우리가 정해놨는데 그게 깨졌다라는 거, 어쩌다 보니까 실수를 한번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가족이 진짜 뭐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고 이러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 굴로 못 다닐 정도는 되겠죠. 조금 욕먹고 치우는데, 근데 그 규칙들 중에 좀 더 중요한 것들은, 자, 이 특히 국가가 뭡니까? 야,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돼 해서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해가지고 중요한 규칙들은 특히 법 내지 법규범에서 이렇게 마련해 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시험 과목에 나오는 뭐 무슨 뭐 공법이니 민법이 하는 거, 이것들은 결국은 뭡니까?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이유 자체는, 자, 분쟁이 생길 때 그 분쟁 해결의 기준들을 쭉 본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요 법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크게 공법이니 사법이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공사법을 나누는 기준은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혹은 뭐 사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분쟁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들, 요게 바로 공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등한 개인들 사이에서,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들, 요걸 해결하기 위한 규칙, 요게 뭐다라는 겁니까? 사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은 사법이라고 했으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즉 발생하는 분쟁들은 크게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은 대부분 다 돈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크게 재산법이니 혹은 가족법이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우리는 아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요 부분들은 필요하면 조문 한 개씩 정도 그래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재산법, 요 중에 일부가 우리 시험 범위인데, 요 재산법도 크게 자,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채권이라고 하는 거, 요거에 공통분모가 아마 뭔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통분모 요거를 민법 총칙 해가지고 요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아마 이거 외에도 2차 과목에서 이제 맛배기로 다 대충 보셨을 텐데, 항상 시작할 때는 중개사부터 보면 뭡니까? 공인중개사법의 총칙 내지 총론 부분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거는 중개사법이 왜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중개사법에 쓰이는 이런 용어들은 어떤 식으로 쓰이는데 해가지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중개사법에 나오는 내용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쭉 뽑아갖고 미리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자, 민법이라고 하는 것도 뒤에 나오는 내용들의 공통분모를 미리 뽑아서 설명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법 총칙에서 앞으로 총론, 총칙, 총총 나오면 아, 이거 공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결국은 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자, 여기에 공통분모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이런 말이 나오니까 결국 민법 총칙에서 뭡니까? 자, 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 이게 바로 뭐다라는 겁니까?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은 결국은 뭡니까?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권리가 뭐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권 할 때는 이제 권리 중에 물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해가지고 요거 설명하고 그 다음 권리 중에 채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해서 요걸 설명하는 이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우리 시험 범위는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자, 민법 총칙 해가지고 여기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게 전부 다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자, 민법 총칙 중에 권리 변동이라는 요 부분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만 보시게 돼요. 요거 외에 뭐 권리 주체니 소멸시효니 이런 것들이 민법 총칙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권리 변동이라는 거 요 부분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물권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1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요거는 대부분 다 시험 범위 맞습니다. 그래서 양이 우리 지금 요 셋 중에 물권법이란 요 부분이 실제로 양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암기해야 될 내용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났다 싶은데 계속 또 암기할 내용이 그런 거리가 계속 자꾸 고래 나옵니다. 조금 힘들지만 뭐 좀 가다 보면 적응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야금야금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채권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근데 이 채권은 자, 우리 민법에 나오는 채권법 요거는 전부 다 시험 범위가 아니라요. 우리 민법은 채권이 발생되는 사유를 이렇게 4가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생긴다. 혹은 사무관리를 통해서 채권이 생긴다. 부당이득을 통해서 채권이 생긴다. 불법 행위를 통해서 채권이 생긴다 해서 이렇게 4파트로 요래 나눠지는데요. 이거 다 시험 범위 아닙니다. 또 계약 요거만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요 중에 또 일부입니다. 우리 민법은 많이 쓰이는 계약을 15개를 쭉 나열해 놓고 뭐 증여계약은 뭐고 뭐 교환계약은 뭐고 매매계약은 뭐고 임대차계약은 뭐고 혹은 뭐 화해계약은 뭐고 혹은 뭐 종신정기금이 고용계약이니 위임계약이니 뭐 현상광고계약이니 쭉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요게 매매계약, 교환계약,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가지고 요 3개 계약 요거만 우리 시험 범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법 그러니까 채권법 전부 다가 아니라 채권법 중에 계약법, 계약법 중에 일부 요거만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물권법 그 다음에 바로 계약법에서 요렇게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10문제 내외 요래 출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문제 그러니까 14개, 10개, 10개 해서 요래 나오고요. 나머지 6문제 정도는 이제 민법은 아니지만 민사특별법에서 민법에 관련된 특별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법에 나오는 임대차 이거 갖고는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만들어진 지가 58년도에 만들어져서 60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대충 얼추 봐도 거의 60년 이상 65년 뭐 이 정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960년대의 시대 상황하고 지금 시대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때 요런 임대차는 요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민법 규정 만들어 놨는데 그때 사회는 계속 발전하는데 그때 민법을 제대로 못 바꿨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싸우다 보니까네, 이거 뭐 이 법 바꿀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고 또, 그리고 솔직히 국회의원 할 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봉사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국회의원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4년 동안에 땡길 수 있는 대로 끝까지 땡겨보자. 그리고 잘못하면 과하게 먹어갖고 차면 이제 또 걸려 들어가고 그리고 좀 한번 팔면 되고 그리고 뭐 4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끝까지 먹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낙하산 꼽을 수 있으면 다 꼽고
자, 이렇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1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 2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뭘 것 같습니까? 그겁니다. 예. 1번 예. 봉사를 위해서. 그리고 내 싸우다 보니까 제대로 법도 못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황하고 자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민법 이거 민법에 나오는 임대차 규정 이것만 갖고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자 임대차 중에 주거용 건물 즉 주택에 대한 임대차 규정 이걸 좀 만들자라는 거. 그래서 그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이거 하다가 2000년대 들어가 가지고 또 상가 건물과 관련돼서 또 분쟁들이 생기고 그거 갖고 민법 갖고는 또 그게 또 제대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 건물하고는 또 약간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니 하는 거 요런 예, 그때 이제 제대로 민법을 자, 사회상을 반영해서 그때 못 바꾸니까 이제 별도의 이런 법을 만들어놨는데 요거를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법을 5개를 볼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니 가등기담보법 혹은 뭐 부동산 실권리적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고래 5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5개 법에서 6문제가 요래 출제가 됩니다. 대충.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뭐 여기 맞춰가지고 그 정도 요런 거 있습니다. 쭉 갈 텐데 지금은 그냥 대충 비율이 10개, 14개, 6개 하여튼 4파트 정도에서 나온다라고 요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사특별법 이거는 민법 잘 하시게 되면 민사특별법은 대충 한 반쯤은 따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임대차를 대충 알면 주택임대차는 그냥 민법과 다른 그냥 특례 규정, 특칙들이 몇 개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독특한 내용, 그거 정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미리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어서 쇠가 빠지고 고생하고 이어가면 뭡니까? 똑같은 내용 또 합니다. 그러니까 막 허망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 하다 보면 이것들은 대충 딸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여기 나오는 내용들 중에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 이거는 전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뭐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처음 할 때부터 가급적 그건 좀 강조를 하는데 다른 내용들은 뭐 주임법이니 상임법이니 가담법이니 가등기담보법이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미룩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되면 수월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요. 예. 자, 어쨌거나, 요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험 범위는 요거, 대충 요런 내용들, 그러니까 물권법이니, 계약법이니, 민법 총칙이니, 요런 내용들이, 자, 우리가 앞으로 학습을 하셔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민법 총칙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뭡니까? 권리 변동이라는 부분, 요거만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권리 변동 여기서부터 다시 좀 보십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민법 총칙에 권리 변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권리 변동은 자, 요거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 요걸 다 포함한 개념이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다 포함한 개념이다라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발생을 취득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소멸을 상실이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득은 다시 있고 우리 프린트물 2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프린트물 2페이지에 자 4번입니다.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그거 보니까 취득 요건 다시 원시 취득이니 승계 취득이니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니 설정적 승계니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니 포괄 승계니 요렇게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요런 나중에
원시취득, 승계취득, 뭐 특정승계, 포괄승계 요런 자 단어들이 등장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명은 안 되더라도 대충 자 특정승계라는 말이 나오면 뭡니까? 야들 그냥 대충 매매했구나. 혹은 특정승계인 혹은 특별승계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뭡니까? 매수인을 이래 말하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괄승계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까? 상속. 그렇죠? 그래서 포괄승계인은 상속인을 그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속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끼리 상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하나 죽었다라는 겁니다. 앞에 회사가 죽어버리고 그 회사의 권리 의무를 뒤에 있는 회사가 다 이어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속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사가 자 합병이 됐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합병 요것도 포괄승계입니다. 근데 자 일단 상속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합병 그리고 자 상속을 받으라 그러면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놈들은 상속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남들끼리 상속과 똑같은 내 재산 몽땅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포괄유증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언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유언장에다가 이거 공짜로 다 줄게 내 죽으면 그게 바로 유증입니다. 근데 요 지금 합병인이 포괄유증인이 하는 거 요거는 민법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포괄승계 나오면 이거 상속했구나라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등기법에서는 이걸 알면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법에서는 뭐 상속 이거는 워낙 간단하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합병인이 포괄유증인이 하는 거 요게 등장하니까 요거는 어차피 등기법에서 아셔야 될 내용 이어서 미리 알자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기억하시고 이것들은 그냥 보고 대충 감으로 때려잡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뭐 변경도 있고 소멸 내지 상실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처럼 이렇게 자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입니다. 즉 권리가 왜 생기고 없어지고 뭐 변경되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크게 둘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누군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누군가 소유권을 상실했다. 누군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했다. 혹은 뭐 어떤 사람이 누군가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하나 취득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권리 변동의 원인도 크게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래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원인은 주된 원인은 뭐다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으니까 자 예를 들어 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했으니까 뭐 이전 등기 청구권, 손해배상, 뭐 대금 지급 청구권, 뭐 물건 인도 청구권, 뭐 이런 식으로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넘겨받으면 뭡니까? 소유권이라는 걸 또 취득을 할 거고. 그래서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법에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왜 서해 쪽에 신안 앞바다에 깔아앉은 고려 시대의 그 보물선에 있는 그 값비싼 고려청자들 그거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그래, 잘 아시네. 원래는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주물, 주인 없는 물건은 뭡니까? 선점, 먼저 찜하는 사람 임자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주물 중에 주인 없는, 그런데 우리 보십시오. 자,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고려시대 사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인 있네. 근데 고려시대 사람이 지금까지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으면 가들은 귀신입니다. 귀신은 우리 민법에서 쳐줍니까? 안 쳐줍니까?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간 없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무주물 중에 돈 되는 것들은 몽땅 뭐다라는 겁니까? 국가입니다. 학술, 고고, 기회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학술적으로 중요한 거다.
그건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거다. 이래 되면 이건 전부 뭡니까? 국가. 그리고 돈 안 되는 찌끄레기는 뭡니까? 선점. 그래, 먼저쯤 해라면 너들 가든지 말든지 고려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 법에, 우리 민법에서 국가가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실제로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것보다는 뭡니까?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그냥 이거는 됐고 나중에 필요하면 물권법이니 계약법이니 여기 가가지고 필요한 조문들 몇 개 눈으로 살짝 보고 가면 되는 거고, 요게 권리가 변동되는 실질적인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자, 분명히 우리 2페이지 5번을 보면 법률행위의 요건이란 말 나오죠. 갑자기 법률행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약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이게 여기 계약이다 이래 불러도 100%는 아니지만 99.9%는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는데 이 법률행위 중에 99%, 95%, 99%, 97%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계약이니까 법률행위는 계약이다라고 얘기하더라도 틀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럼 왜 구태 여기서 법률행위라는 표현을 쓰는가? 그러니까 우리 요 계약법에서 요 계약이라는 건 여기서 볼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계약 말고도 단독행위니 합동행위니 이런 것들이 조금 있지만 그것들도 어차피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그냥 민법 총칙에서는 공통의 분모를 뽑는다라고 했으니까요.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 이거의 공통분모가 뭐다라는 겁니까? 법률행위, 즉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민법 총칙에서는 이렇게 법률행위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법률행위라는 거는 감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민법 총칙할 때는 전부 다 계속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의 대리니, 법률행위 무효 취소니. 근데 그거를 수월하게 이해하자라고 하면 뭡니까?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대부분 다 법률행위다라는 겁니다. 법률 규정은 조금 있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요 법률행위라는 거 요것도 크게 성립요건, 효력요건에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즉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요건 그게 3개가 나옵니다.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당, 목, 의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립된 법률행위가 이제 효력, 유효하려고 그러면 당사자 관련돼서는 별도의 요건들이 또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 3개가 뭐가 나옵니까? 권, 의, 행 해서 요래 나오죠. 그리고 법률행위의 목적 혹은 내용과 관련돼서는 4개가 나옵니다. 확, 가, 적, 사 해서. 그리고 의사표시와 관련돼서는 의사표시 일치, 의사표시 하자가 없을 거다 일하 해서 요렇게 9개입니다. 요것들이 다 갖춰져야지만 법률행위 즉 계약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봅니다. 여기서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뭡니까? 법률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률행위라는 게 항상 법률행위가 성립된다라고 해서 항상 유효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들이 쭉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춰지면 비로소 법률행위는 뭡니까? 유효가 되고, 그리고 계약이 유효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권리가 변동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법률행위, 즉 계약이 유효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유효가 안 됐다. 이래 돼버리면 자, 계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권리가 변동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요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가? 그것들을 하나씩 뜯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하셔야 될 작업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자, 요거는 자, 그냥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자,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법률 규정이 있든지 법률 행위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률 행위라는 거 요것도 자,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요건, 그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은 됩니다. 그리고 성립된 계약이 이제 효력요건 내지 유효요건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관련돼서 계약이 유효하려고 그러면 당사자가 권리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의사능력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행위능력이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다 갖춰지면 비로소 법률행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면 비로소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겁니다.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기에 요 요건들을 하나씩 이제 뜯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과 관련돼서는 목적이 확정,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에서 요것들이 갖춰져야 되고요. 의사표시와 관련돼서는 일치, 하적 없을 것, 요거는 따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것들인데, 자, 요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다 나가시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봅니다. 이처럼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춰지면 비로소 이 법률 행위는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성립은 됐는데, 즉, 당목의는 있는데, 이거 예를 들자면 권리 능력이 없더라. 혹은 권리 능력은 있는데 의사 능력이 없더라. 혹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있는데 행위 능력이 없더라.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즉, 성립은 됐지만 유효가 아닌 상태, 그거를 그게 무효가 되든지 취소가 되든지, 그거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인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만 보충을 할게요. 그러면 당사자 관련돼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라는 거, 이게 우리 민법에서는 크게 안 나옵니다. 몰라. 중개사법을 보시게 되면 그 뭐 미성년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피한정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하는 이런 용어들이 나올 테니까, 자,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쓰임새는 중개사법에서 쓰임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요 내용들부터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 1페이지 한번 볼까요? 3번에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나오죠. 3번에 권리의 주체. 그래서 민법상의 각종의 능력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민법이 적용이 되려고 그러면, 즉 민법에 등장인물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딱 두 종류만 우리 민법에서는 등장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민법,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등장인물은 자연인, 법인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들이 우리 민법에 나오는 뭡니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권리 능력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즉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권리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보십시오. 우리 민법은 권리 능력은 누구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자연인, 법인, 야들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연인, 법인 외에 개, 소, 말, 돼지, 귀신, 야를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가 변동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젯밤에 제가 자면서 귀신이 와가지고, 야, 이 집 내한테 넘겨라 해가지고, 안 넘기면 너 오늘 밤에 잠 못 자게 할 거야 해서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예 알았다 해가지고 제가 도장을 찍어줬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그거 가가지고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 신청하면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한 귀신과 저의 약속은 뭐다라는 겁니까? 무효입니다. 됐죠? 그래서 왜냐하면 귀신은 권리 능력이라는 게 없으니까, 요게 없으면 요거는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니까 권리가 변동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귀신하고는 마음껏 약속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게 권리 능력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자연인, 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야는 일단 권리 능력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예를 들자면, 1살짜리 애는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1살짜리는 가도 사람이죠? 근데 1살짜리 애가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한 채 사고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살짜리 애가. 자, 공인중개 사무소에 와가지고, 자, 공인중개사가, 자, 2명 앉혀놓고, 자, 설명 쭉 합니다. 그래서 뭐는 뭐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자, 확인했죠? 도장 찍으세요라고 하면 1살짜리 애. 그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앵앵 그러면서 이제 우유 달라 그러겠습니까?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가가 도장 찍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걔는 권리 능력, 사람은 사람이지만 야는 의사 능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십시오.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옵니까? 그러니까 자기 행위의 의미를, 의사 능력 보십시오. 자기 행위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 내지 판단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다라는 거 의미 파악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부분 의사 능력이 있는데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만취자라든지 혹은 유아라든지 애들 깐난 애들입니다. 야들은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자기 행위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왜, 자, 만취 상태에서, 아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다만, 그냥 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만취 상태에서, 집에 어떻게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머니 뒤적지적 하니까 영수증이 몇 개 나오더라는 겁니다. 무슨 노래방 해가지고, 무슨 족발집 해가지고, 그래, 10만원짜리도 하나 나오고, 5만원짜리도 하나 나오고, 이래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즐겁게 놀았지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음 달 정말 또 피곤하게 살겠구나, 이 생각 들겠습니까? 그 맨정신 같으면 내가 함부로 카드, 내가 써. 내가 긁어. 이 짓 안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으니까 뭡니까? 그 짓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머리 깨지면서도, 다음 달 정말 피곤하겠네. 이거 어떻게 땜빵하지?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 만취 상태, 막 간 겁니다. 때린 거 말고. 예, 그게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카드 긁었는데 진짜 내가 만취 상태에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 긁었다라고 하면 뭡니까? 무효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내가 진짜 의사 능력이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떡을 그만히 먹어갖고 자 보세요 해가지고 예? 그만히 먹어갖고 이제 진짜 만취다라는 거 그거를 딴 사람들 야 정말 막갔네라는 거 그거를 내가 증명을 해내면 그 계약은 내가 카드 끌고 그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유효지 뭐. 그럼 카드값 2번 끓는 겁니다. 그냥 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사능력인데, 자, 의사능력은 지금 설명은 쉽습니다. 법에 설명하기 쉬운데 실제로 야가 의사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즉 때린 건지 맛이 갔는 건지 그거는 구별이 거의 힘듭니다. 증명이 되면 좋은데 증명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의사능력이 없으면 야는 계약하더라도 야는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요것도 무효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만취자, 자, 만취 상태, 개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지 않습니까? 아무데 볼일 봐버리고, 아무데 옷 꺼놓고 잡버리고, 그러니까 개가 계약을 체결했다. 무효. 만취자가 계약을 체결했다. 무효. 만취자, 이꼬르, 개. 성가? 하여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그리고 요번엔 요겁니다. 요번에는 권리 능력이 있어. 이 사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사 능력이 있습니다. 야, 술도 안 먹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나이가 18세, 17세 미성년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미성년자는 혼자서 유효하게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엄마, 아빠 동의를 얻어야 된다. 즉,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아무래도 거래행위, 즉, 계약을 일반적인 성인들보다는 많이 체결을 안 해봤을 거, 경험이 많이 적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들은 경험 자체가 많이 적고 하니까 지한테 유리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큽니까?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민법에서 뭡니까?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미성년자의 코 묻은 돈을 뺏어 먹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들을 특히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들은 야는 행위능력, 자, 여기서 말한 행위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즉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능력이라는 게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됐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법률행위능력, 즉 법률이 혼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행위능력이 있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을 자, 우리 제한능력자,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라고 해서 제한능력자라 부르는데요. 제한능력자 종류는 자, 만 19세 미만자. 자, 우리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 20세가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법이 개정이 돼서 만 19세로 지금은 19세가 야는 성년자입니까? 미성년자입니까? 성년자입니다. 그러니까 19세는 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은 하면 안 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지 혼자 다 결혼하고 지 혼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가들은 엄마 아빠 동의 얻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세부터는 막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19세는 막 살면 안 됩니다. 만 20세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한 살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들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에서 요래 나오는데 자, 요 사람들이 과거에 금치산자니 한정치산자니 이래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 그게 일본식 용어니까 용어를 조금 바꾼 건데 근데 자, 표현이 좀 그런데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우리 식구들 중에 한 명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래 되면 세상에 다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호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시 덮겠습니까? 덮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집에 뭐 하여튼 뭐 정신병력이 있다든지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함부로 이거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 안, 뭐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뭐 금치산자니 한정치산자니 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금치산 한정치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1년에 불과 몇 건이 안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치산 선고받고 한정치산 선고받고 이렇게 이게 돼버리면 이게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죠. 과거에 호적부에 이게 다 기재가 돼버립니다. 이 사람 금치산 선고 받았습니다. 한정치산 선고 받았습니다. 라는 이게 호적부 같은데 다 기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재가 되면 그 사람 제대로 사회생활 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민법에 나오는 금치산이니 한정치산이 이런 제도를 잘 이용은 안 합니다. 그냥 가족끼리 알고 문제 생기면 그때그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쉬쉬 덮으면서 하려고 그러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집에 이렇습니다라고 드러내놓고는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였습니다. 민법에 있으나 마나한 제도였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 언제 했냐라고 하면 우리가 왜 최근에 와가지고 영양 상태가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왜 뭐 환갑 같으면 고생하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하다가 아이고 60까지 살았네 해가지고 환갑 잔치하자 해가지고 예 환갑 잔치하고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보통 70 전에 많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칠순 잔치 한다라고 하더라도 육순 잔치 그거는 욕먹고
칠순도 뭐 아마 욕먹을걸요. 예, 뭐 팔순 한다 그러면 좀 옛날에 한 60 정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대충 60 넘으면 뭡니까? 그냥 70 되기 전에 대충 죽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어떠냐라고 하면, 몸은 펄펄한데 정신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왜 치매 많지 않습니까? 옛날엔 치매 없었겠습니까? 발병하기 전에 몸이 먼저 가가지고 죽은 겁니다. 옛날에 똑같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몸이 계속 버텨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먼저 갑니다. 정신도 나와버리고.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뭐 옛날에 뭐 시골에서 농사 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학교에 다닌다고 이제 도예지 나가고 생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직까지, 지금은 이제 연로하셔서 농사는 못 짓겠죠. 근데 땅이 시골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요, 그 얼마 안 되는 땅, 뭐 돈 얼마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돈 얼마 안 되는 땅이 있습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데, 뭐 100평밖에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그거는 농사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그냥 채소 길러 먹는 거고, 집에 뭐 논점이 있다, 밭점이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안 보입니다. 산이 뭐 한 2개쯤 되고, 뭐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디 개발된다 이래 되면 막 보상금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 왜 여러분들은 나와 계시고 부모님들은, 예를 들자면 부모님들이 이제 시골에 이제 연세 들어서 혼자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자, 젊은 애들이 관광버스를 이렇게 쭉 데리고 와가지고 뭡니까? 무료 여행 해가지고, 그러니까 쭉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뭐 밥도 주고 뭐 하여튼 쭉 다 공짜로 관광도 시켜 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갈 때 이제 거기서 아이고 뭐 다 하셨는데 혹시 뭐 형편되면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해가지고 뭐 무슨 즙 뭐 양파즙 해가지고 그런 거 한 통씩 이렇게 가오지 않습니까? 가오는데 그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고 야야 그 공짜로 그 밥도 주고 그리고 관광도 주고 그랬네,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뭐 즙 한 통 사왔다라고 해서, 그래 그거 얼마입니까라고 하니까 30만 원. 딴 데 뭐 시중에 가면 뭐 한 3만 원 뭐 정도 하면 돼. 30만 원 주고 사왔다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번 가가지고 뭡니까? 아이고 야야 요번에 가가지고는 그래 아이고 내가 계속 다니기 미안해가지고, 그래 하여튼 뭐 허리에 좋은 돌침대 하나 있다 그래갖고 하나 사왔다. 돌침대 얼마입니까? 3천만 원. 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명의로 돈은 있는데 한 번 갈 때마다 뭡니까? 3천만 원. 어떤 데는 뭡니까? 아이고 야야 그냥 집에 쓰라고 카트기 하나 가져갔다 해가 5천만 원. 그래 돼버리면 자식들은 허패 뒤집어지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셔야지만 저거를 어떻게 상속받아갖고 내가 저거를 어떻게 굴려가지고 가게를 하나 차리고 이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다 뭡니까? 아이고 야야 녹즙 하나 사왔다 해서 7천만 원 뭐.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게 다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뭡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자, 성년후견 개시심판이니 한정후견 개시심판이 하는, 과거에 금찬성권이 한정찬성권이 하는 거,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조문도 조금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피성년후견이니 피한정후견이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뭡니까? 그냥 미성년자처럼 똑같이 후견이라든 이런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거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7천만 원짜리 녹즙 한 통 들고 오더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 동의 없었네 해가지고 그거 취소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요거를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자,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종류가 요래 3종류입니다. 미, 피, 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요런 사람들인데, 자, 야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뭡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취소 사유로 요래 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그리고
자, 목적과 관련된 sak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요게 없으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그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씩 봐나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효 취소 이런 거 쭉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자, 그게 우리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프린트물 3페이지.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말씀을 드렸죠. 정리해가지고 요거는 자, 지난 시간에 안 보셨다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11월, 12월 중에 반드시 외우십시오. 요건 하나 암기를 좀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모로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민법 실력이 남들보다 빨리 쭉쭉 늘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자, 우리가 여기서 무효니 취소니 이런 것들 하나씩 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고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고 그 결론부터 미리 좀 암기하고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자, 네 덩어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자, 법률행위가 뭐였죠? 계약이 무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효 나오면 그냥 무효, 그게 아니라 뭡니까? 무효는 항상 뭐가 따라 나와야 되는 겁니까? 부당이득 반환. 자, 우리 3 곱하기 3은 9, 4 곱하기 4는 16 이런 식으로 자, 구구다 외우듯이 무효 나오면 뭡니까? 예, 부당이득 반환. 이게 기기적으로 따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무효,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인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악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의 이자의 손해배상 이런 식으로 하여튼 받은 것보다 듭니다. 그래서 자,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하여튼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거는 선이 악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요까지. 그리고 법에서 말하는 선의 악이 이거는 좋고 나쁘고의 의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알면 뭡니까? 악이. 모르면 뭡니까? 선의. 됐죠? 그러니까 선의 악이 이거는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인지도 모르고 받은 돈을 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할 때 있는 것만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썼다라고 하면 예, 그 받은 거에 이자에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 자, 무효 중에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돼서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요래 되면 이건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라는 겁니까? 746조에 불법 은행급여라는 데 해당이 됩니다. 요거 조금 있다가 우리 조금 쉬시고 이거 조문 같이 다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대충 요렇게 가는구나 라는 거 됐죠? 그래서 자, 무효는 원칙적으로 요래 된다. 그런데 103조 반사회적인 무효 요거는 요 불법 은행급여에 해당이 돼서 이거는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취소입니다. 일단 취소 사유 4개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취소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됐죠? 예. 제4강착해서 제한능력자 요 나오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미PP 야들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 체결했다라고 하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당했다, 협박당했다, 착각했다. 요래 되면 요거 취소사유입니다. 그래서 요 취소사유 4개 빼놓고는 모조리 다 뭐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무효구나. 됐죠? 그리고 취소를 하면 이거는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똑같이 요래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해제입니다. 자, 나중에 요거 계약법 가가지고 해제를 보시게 될 텐데 일단 해제는 그 사유가 뭐다라는 겁니까?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를 하고 사기당했으면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법조문을 보면서 다시 언급을 할게요.
그리고 해제가 되면, 자, 이것도 취소처럼 소급효가 있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별도로 548조에 보니까 조문이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라고 이렇게 조문이 548조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당이득하고 조금 다른 모양이구나. 됐죠? 그러면 원상회복은 부당이득과 달리 어떻게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 원상회복은 이거는 선의하게 안 따집니다. 그리고 이익이 현존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안 따집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은 받은 거 싹 다 합니다.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게 야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자, 10분 동안 쉬시면서 요거를 한번 보십시오. 자, 네 덩어리입니다. 첫째,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둘째, 무효 중에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셋째, 취소는 사유가 어떤 게 있고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넷째, 해제는 사유가 뭐고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 그거를 쉬는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쉬고 나서 요거를 조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만 쉬고 가시죠.